여러분은 견훤, 왕건의 공통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바로 후삼국 시대의 지도자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신라 군인 출신의 견훤, 송악 출신의 지방호족 왕건.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분열된 삼국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도 스타일에 의해 두 나라는 다른 운명을 맞게 됩니다. 어떠한 지도 스타일이 후삼국을 다시 통일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주 차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기울어져 가는 신라 개혁을 기다리다 1교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시대가 저무는 자리와 그 승자는 또 있고 또 패자는 있습니다. 과연 그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혼란을 잠재우고 새 시대를 위한 그 열기 위한 조건들,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 시대가 망하고 다시 새롭게 건국되어 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말기를 보게 되겠습니다. 신라 말기에 그 지배층, 주로 말기가 되면 지배층은 대부분 다 분열이 되고 부패와 타락 상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백성들, 민중들은 지역 그 수탈에 못 이겨서 지역적인 이동들을 하게 되고 또한 수직적인 이동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혼란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항상 또 나오는 게 새로운 종교와 사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잘 우리가 봤듯이 두 번째 주에는 삼국시대와 성왕대, 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백제, 이 끊임없는 쟁패 과정들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 삼국들은 일시적으로는 협조 관계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정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맞아서 서로 싸웠죠. 그래서 4세기에는 주로 백제가 그야말로 전성기를 맞이해서 내외로 많이 뻗어나가죠. 뻗어나가고. 그리고 5세기가 되면서부터는 어쨌든 고구려가 또 전성기가 맞아서 고구려와 백제가 싸우고 그 관계 속에서 또 신라까지 위협하게 되니까 결국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 이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서 한강 유역을 뺏었지 않습니까? 한강 유역을 빼앗고,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또 신라가 백제를 공격해서 그 한강 하구를 차지하게 되는, 이래서 결국에는 관산성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벌어져서 결국에는 나쟁 동맹도 깨지고, 그러고 나서 백제가 나당연합군에서 무너지고, 또한 그 나당연합군에서 고구려도 무너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성왕대 진왕과의 정말 지능적이고도 피투성이 나는 그 싸움들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가 마련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일신라 말기에 가보면 멈추지 않는 혼란, 지배층의 분열과 타락은 계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신라 시대의 그 전성기를 좀 보자고요. 이 통일신라가 됐던 신라 시대 전성기. 근데 보면은 일단 신문왕 때, 이 신문왕 때는 그 체제 정비를 합니다. 체제 정비에서 어쨌든 전제 왕권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왕권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되려면 체제가 딱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왕권이 맥히고 그 다음에 사회와 이 국가가 질서가 잡히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거는 계기가 있는데요.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김흠돌의 반란을 진압한 후에 전국을 구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합니다. 구주 5소경 체제로 딱 정비를 하고 노급을 협파합니다. 이때 당시엔 노급하고 시급이 아주 성행을 하게 됐는데 노급을 혁파를 하죠. 혁파를 해서
구소당 설치를 통해서 군사 제도를 강화합니다. 군대가 딱 조직되고 그리고 왕권에 복속했을 때 이 질서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구소당 설치를 통해서 군사 제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덕왕 시기에 안정된 전제 왕권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신라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가문사 절이죠. 가문사를 짓자 문무왕이 죽어서 된 해룡과 김유신이 죽어서 된 천신이 이렇게 합심하여 용을 시켜서 보낸 대나무로 만든 피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려나고 병이 낫는다. 이런 나라의 모든 근심 그리고 걱정이 사라졌다. 이런 게 나와요. 어쨌든 태평성대를 구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잡혔던 거죠. 그러나 이 시기도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오래가지는 못하고 통일신라 하대로 들어가면서 신라는 서서히 쇠망의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자, 신라 하대 대혼란 이게 보면 정치 지배 세력이 분열과 타락 현상 이거는 공통적입니다. 어느 왕조를 가건 어느 시대를 가건 간에 항상 이 지배 세력들, 이 정치 지배 세력이 분열되고 타락한 현상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 동일신라 말기 또한 그렇습니다. 진골귀족, 신라 지배 세력들이죠. 진골귀족들의 왕위 쟁탈전, 왕위를 둘러싸고 누가 먹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 부패와 타락이 극심하게 됩니다. 먼저 해공왕 때를 보자고요. 이 해공왕 때는 대공의 난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반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왕권이 이렇게 좀 혼란상이 되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핍박에 저항하기 위해서 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려 전국에서 96명, 거의 100명에 달하는 이 귀족들이 정권 쟁탈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공왕 때 이 해공왕파 집권자죠. 해공왕파와 반해공파, 이 해공왕을 반대하는 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해공왕파에는 김지정이 있었고 반해공파에는 김양상과 김경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해공파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성왕대를 보자고요. 이 원성왕대는 선덕왕 사후에, 선덕왕이 또 죽으니까 사후에 후계자 자리를 둘러싸고 또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이 선덕왕에서 김주원과 김경신이 붙게 됩니다. 붙게 되는데 김주원이 사실은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였어요. 김주원이. 그런데 김경신이 실질적 권력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깁니다. 승리를 해서 원성왕으로 즉위를 하고 이 김주원은 쫓겨나요. 쫓겨나서 강원도 강릉으로 도망갑니다. 강원도 강릉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강릉 김씨의 시조가 되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김주원의 아들하고 또 손자가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하대 대혼란으로서 헌덕왕을 보자고요. 헌덕왕 때는 그 유명한 김헌창의 난이 일어납니다. 헌덕왕 14년에 헌덕왕 때 웅진, 지금의 공주죠. 웅진의 도독이던 김헌창은 김주원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한 데 대해서 불만을 품죠. 당연히 아버지가 정상적인 계승자였는데 못 먹었단 말이죠. 밀려났단 말이죠. 밀려나서 이게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킵니다. 근데 어쨌든 난은 실패하죠. 준비가 철저히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아들 김범문은 또 고달산에
고달산의 산적들하고 결탁해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정상적인 절차가 되지 않으면 꼭 이런 후과들이 일어나게 돼서 김준의 아들 김원창과 김범문이 또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시대적 혼란상들이 계속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흥덕왕 말년을 또 보자고요. 흥덕왕 말년, 네 번째 흥덕왕 말년을 보면 오히려 이제는 좀 권력 쟁탈전이 아주 심화가 됩니다. 그때 이제 때로 뭉쳐서 이제 되는데 상대등파하고 이 시중파가 또 붙습니다. 이 상대등파에는 김균정, 김우징, 김예증, 김양 이들이 주축이 돼서 상대등파를 이루고 그냥 시중파로는 김명, 김재용, 이홍 이렇게 붙습니다. 상대등파와 시중파가. 근데 시중파인 김명일파가 승리합니다. 김명일파가 승리해서 김재용이 희광왕으로 추대됩니다. 근데 실권자는 사실은 김명이었던 거죠. 김명이. 그래서 이 희광왕으로 추대된 김재용이 김명의 실권자인 김명의 실권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핍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희광왕도 결국 자살합니다. 자살하고 김명이 자기가 실권자이기 때문에 민해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상대등파에 졌지 않습니까? 시중파한테 이 패배했던 김우징은 청해진, 지금의 완도입니다. 완도. 청해진으로 가서 장보고가 그때 그 청해진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보고의 군대를 빌려가서 민해왕을 살해합니다. 결국. 민해왕을 살해하고 839년에 신무왕으로 즉위합니다. 신무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등파, 시중파 막 떼거리로 서로 싸우고 그 내부에서 또 이합집산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신라 하대를 보면 약 한 150년 사이에 20명이 교체되는 대혼란입니다. 20명이면 나누면 한 7, 8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뭐 4년, 5년 막 이렇게 교체되기도 하지만 그때는 왕조 시대이기 때문에 한 왕이 되면 대부분 한 20, 30년씩은 이게 왕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왕권을 물려주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여기는 완전히 이합 집산을 통해서 금방 교체되고 이 교체되는 과정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력으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혼란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라 하대 대혼란 이제 진성여왕 이후에 절정을 찍는데요. 진성여왕 이후에 이 진골 귀족의 생활은 사치스럽고 방탕하게 그지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귀족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항상 사치와 방탕, 부패, 타락 이것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 진성여왕은 위홍이란 자하고 정을 통합니다. 정을 통하고 위홍이란 자하고 정을 통하고 잘 놀다가 위홍이 죽자 그러자 이제 미소년들을 궁중으로 끌어들여요. 끌어들여서 이제 그렇게 이게 정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사 될 리가 없죠. 이 정사는 몇몇 신하들이 정사를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화 되지 않으면 꼭 뭐가 있느냐? 뇌물이 성행하게 돼요.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매간매직을 하고 이쁜 놈, 뇌물 준 놈들한테 그 정권을 갖다가 이 권력들을 이양하고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의 기강이 꼴이 아닙니다. 영이 안 서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서 누가 정신적 승복감이 들면서 거기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효공왕대에는 또 효공왕 또한 여색에 매혹되어서 정사를 저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잔치하면서 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견훤한테 결국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죽어요. 포천에 놀다가. 그래서 일반 또한 이 진골 귀족들,
이 왕권의 쟁탈전에 되지 않았던 이 진골 귀족들 또한 극도의 사치를 펼쳤어요. 그래서 겉에 금가루를 칠해서 번쩍번쩍 빛나게 한 금입택, 대저택입니다. 대저택, 금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뭐 불상에다 칠하듯이 대저택에다 그냥 금을 치르고, 그리고 지금의 또 별장과 같은 사절주택, 이런 것들이 다수하게 존재했던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전부 다 이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가지고, 고혈을 짜서 각종의 수탈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해가지고 이 집에다가 그냥 금칠을 하지 않나, 대저택을 하지 않나.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백성들의 삶은 아주 팍팍하고 폭폭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지배층의 분열과 타락, 이 혼란, 이것은 결국 지배계층이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는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지배계층들은 지금으로서 본다면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은 시빌 서비스 아닙니까? 이 서비스, 이 봉사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하늘처럼 받들고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이게 군림을 하게 돼요. 무시하게 되고 수탈하게 되고 착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그랬어요. 창조적 소수자에서, 사실은 지배 권력을 하려면 이 백성들을, 민중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방향타를 정하고 가야 되는데, 이 창조적 소수자에서 지배적 소수자로 변했다. 이 권력들을 아주 소수 지배가 피라미드 형식으로 가서 딱 쥐고 자기들이 권력을 다 전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그냥 억압하고 착취하고 뜯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배계급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거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사회화 세력으로 갑니다. 반사회화 세력을 하면 결국 반란을 일으키죠. 농민 반란을 일으키죠. 혁명을 일으키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항상 짓눌리고 억압받으면 백성들은 용술철처럼 튀어 올라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고 모든 역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이자 과정입니다. 자, 또한 이 백성들은 정말 굶주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는 빈익빈 부익부로 부의 편자 현상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 부의 편자 현상은 물론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항상 부는 최고위층과 최하위층이 10배가 넘으면 불만들이 쌓이게 된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막 벌어지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아주 심화된 신라였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관직의 복무 대가로 노급을 받았어요. 노급과 시급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노급들을 받게 되면 그 땅을 받아요. 땅을 받은 동시에 그 땅의 지배권까지 줍니다. 이 노동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귀족들은 살만한 거죠. 그래서 신문왕 9년 689년에 문무관료전과 녹봉으로 대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녹봉으로 대치되면 이거는 지배권을 안 줘요. 그냥 네가 봉사했으니까, 아니 관직에 있었으니까 그 월급 받아라. 이렇게 되고 그 토지와 그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귀족들도 불만이죠. 왜 우리 안 주냐? 왜 너만 다 먹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덕왕 16년에 다시 또 부활하게 됩니다. 이 노급의 문제점, 요거는 당시의 제도하고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요. 이 노급의 문제점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정한 지역의 토지뿐만 아니라 그곳 주민들에 대한 노동력 징발도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노동력 징발하면 거기에 나름대로의 자기 지배권을 영주로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료전과 녹봉, 이 한때 그걸 폐기했던, 요거는 귀족들의
그 백성 지배권을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왕 때 왕권이 좀 강화되면 신문왕 때는 그렇게 됩니다. 노급제를 폐지했죠. 그래서 전제 왕권의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그래서 노급제를 폐지했습니다. 폐지했고 그렇지만 경도광 때는 노급제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농민까지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자, 시급이란 뭡니까?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그리고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신분, 지위 또는 관직을 획득한 자. 이게 시급의 시초가 언제냐면 고구려 신대왕 때 있었습니다. 고구려 신대왕 8년에 한나라의 군대를 물리친 대가로 명림답부에게 주어졌던 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예로 본다면 그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부여했습니다. 삼국통일의 주역이었죠. 그들에게도 줬었어요. 그래서 선덕왕 즉위 시에도 왕위 정탈전에서 패배한 김주원에게도 강릉, 울진, 삼척 지역을 부여했죠.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시급은 그 지역의 토지와 백성들을 지배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본다면 현재 시급은 현재 군에 해당합니다. 현재 군에 해당하고 노급은 현재 면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이 노급과 시급이라는 토지를 합법적으로 지배했던 거죠. 여기에 더 나가서 전장의 등장과 종교의 세속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대로 접어들면서 중앙정계의 혼란과 함께 귀족들의 토지 소유는 급격히 증대합니다. 이 전장은 대토지 소유로 의미합니다. 보통 국가에서 받은 토지, 황무지 개간 등 합법적 수단으로 형성됐지만 한편에서는 권력에서 농민들의 토지를 탈점하거나 고리대를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당서에 보면 귀족들이 3천여 명에 달하는 노비들을 소유하고 섬이나 산에 큰 목장을 경영했으며 미국을 빌려주었다가 미처 갚지 못하면 또 농민을 노비로 삼았다. 이런 불법적인 과정까지 행했던 거예요. 그때 인구가 얼마인데 도대체 3천 명입니까? 이렇게 전횡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대토지 소유는 귀족들뿐만 아니라 승려나 사원에 의해서도 행해지게 됩니다. 승려 사원에서. 사원이나 승려의 전장은 대개 왕이나 귀족들의 토지를 기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정왕 때를 봅시다. 예정왕 때는 2,500결이나 되는 토지를 사원에 신압합니다. 토지 한 결은 현재로 본다면 6,800평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당시 사원의 전장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 가능한데 1,700만 평이나 됩니다. 1,700만 평은 서울, 여의도 면적이 10배 가까워요. 그걸 갖다가 헌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헌강왕도 마찬가지예요. 헌강왕도 헌강 5년에 500결이나 되는 토지를 봉암사에다 희사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교가 왕실이나 귀족들과 밀착되어 있다는 사실과 불교계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가 축적되니까 종교계의 본연의 임무보다는 세속의 영리에 물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술도 팔아요.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전조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떠돌게 되죠. 이 수탈과 이 가렴주구에 의해서 사람들은 못 견디고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동하고 수직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동, 이 수직 이동, 지역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유민 발생하죠. 유민 발생. 귀족들의 권력 정탈전으로 인한 통치 기강이 문란하니까 토지의 편제 현상이 일어나고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반란군에 합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성여왕 3년에 일어난 농민 봉기는 곡물과 조세 독촉의 계기가 돼서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떨쳐 일어나자. 이러면서 농민 봉기에 합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민들은 도적이나 지방 세력가들의 사병 역할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경주를 보자고요. 경주의 인구형을 보면 수도 경주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수도 인구 증가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주원인으로 되고 진골귀족 상호 간에도 이것들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통일신라 전성기 이는 헌광왕대로 추측이 되는데 경주에 그때 민가는 초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고 대부분 다 기와집이 진립이었고 나무가 아닌 수치로 밥을 해먹을 정도로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떼면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나기 때문에 이미 숯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의 고기 구울 때 숯으로 굽잖아요. 그런 정도로 밥을 그때 당시에 밥을 해 먹었다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부를 많이 축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어쨌든 이 경주의 번성은 일부 진골귀족들이 한정됐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해서 결국 경주는 일부 소수계층을 위한 태폐와 향락도시로 전락했다고 보입니다. 이 처용과에 나오죠. 술 먹고 들어와 보니까 가로의 내시로다.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이냐. 이런 처용과. 바로 경주가 퇴폐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우화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을 느낀 일부 진골귀족이나 경주인들이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체징, 이염 이런 승려들을 대표적이죠. 그리고 또한 인구의 수직 이동 또한 활발해집니다. 진성여왕 이후 전란이 계속되면서 미천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공을 세우면서 급속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견훤은 농민이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들어갔다가 결국 후백제 왕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는 이런 계층 상승들이 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아까도 봤듯이 왕족과 고위 권력자 하향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종래 왕족이나 고위 권력자들이 이 쟁투 과정에서 지게 되면 하향 이동을 하는 거죠. 아까 살펴봤듯이 왕위 계승전에 탈락한 김주원은 결국 강릉으로 쫓겨가죠. 이주에서 거기에 지방 세력화돼 가지고 그 아들과 손자들이 또 반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게 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되면 항상 혼란한 시기에는 혹세무민하기 위한 종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도 상당히 좀 변질이 되죠. 그래서 선종과 지리도참 사상에 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종래의 종교가 부패하고 혼란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지 못할 때 항상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시대는 경주 일대 및 남산에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 불교시대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통일신라 이미 불교시대였죠. 그래서 이 지나치게 이제 어쨌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모든 부패한다 해서 항상 남용이 되고 전횡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불교가 융성하자 부작용들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마을마다 탑과 절을 세우고 백성들은 앞다투어서 중이 됩니다. 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군인이냐 농민들이 점점 두르게 돼요. 그럼 국방은 누가 하고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생산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성격이 변화가 되면서 유교가 들어오고 지리도참, 도교 이런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교의 성격 변화를 봅시다. 불교의 성격 변화는 시기의 변화에 따라서 불교의 성격이 변화되는데 통일신라 중대와 통일신라 후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통일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교종이든 화엄종이 전제왕건과 밀착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종은 주로 이 경전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이 귀족들만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백성들하고는 자기들은 완전히 성격이 구분된다 이러면서 그 교정을 받들어요. 근데 통일신라 후대로 넘으면서는 그게 맥히지 않죠.
참선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부처의 경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퍼집니다. 그래서 진성자왕 시기에 농민 반란 이후 성격이 다른 이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신라의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 혹세무민하는 세력들도 있고 종교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호족이나 농민들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쉽게 홀수할 수 있는 사상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선종의 구산선문, 승려들이 중국에서 달마의 선법을 받아와서 그 문풍을 지켰다는 아홉산, 이 구산선문도 수도가 아닌 지방으로 다 펼쳐서 지방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륵 사상 또한 출현합니다. 이제 미륵, 내가 또 미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혼란이자 불교도들은 새로운 미래불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미륵은 뭐냐? 석가모니가 인멸한 지 56억 7천만 년이 되는 해에 도솔촌에서 용화수 아래로 내려와서 3번의 설법으로 272억 명을 교화하는 부처님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혼탁해지자 미륵의 세계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미륵불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보게 될 궁예가 대표적이죠. 궁예는 신라 말기에 스스로 미륵불이라 자처합니다. 내가 미륵불인데 감히 누가 이런 미륵불 자처하면서 아들에게도 청광보살, 신광보살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 혼탁한 세상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유교 역할이 증대됩니다. 불교의 폐단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교 역할이 급격하게 증대되게 됩니다. 어쨌든 신라에서 나당 연합을 통해서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한 지식인들은 그들이 귀국을 해서 유교적 정치사상 확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학 중에 당나라에서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당나라에서. 그렇지만 상당수는 신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배운 게 어떻게 써먹습니까? 여기 와서 유교 사상이 고려조에 들어와 정치사상 아예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모태들을 이때부터 벌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한 지리도참이 성행합니다. 이 풍수죠. 지리도참.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이 나옵니다. 이 도참사상은 뭐냐? 항상 혼란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된다. 이런 예언.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한데 유행하면서 예언 형태를 띠는데 예로 본다면 계림은 황엽이요. 공령은 청송이다. 여기서 계림이 뭡니까? 계림은 신라를 얘기해요. 신라는 황엽이다. 이미 지는 낙엽이다. 공령은 청송이다. 공령이 어디예요? 개성이에요. 왕관이 있던 개성. 그래서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을 알고 있던 최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계림은 황엽이요. 공령은 청송이다. 이렇게 예언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지리도참 사상의 예시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왕창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자가 들어있는 기사년 이렇게 하듯이 사자가 들어있는 해에 두 용이 나타났는데 한 마리 용은 청목 중에 몸을 감추고 있고 다른 한 마리는 흑금의 동쪽에서 등을 드러냈다. 이거 뭡니까? 두 마리 용은 누구예요? 왕건과 궁예 밑에 왕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목은 뭡니까? 이 소나무, 송악을 얘기합니다. 흑금은 쇠로서 철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 궁예 집권계의 왕극의 등극을 예언하게 되죠. 그래서 현재 왕인 궁예 대신에 송악 출신의 왕군이 권력을 잡는다.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리도참 사상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선이라고 풍수지리설의 대표자 도선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에 보면 8월이란 자가 풍수지리설에 의해 왕건의 선조인 강충에게 새로운 집터를 잡아주었고, 또한 도선이 왕건을 본 뒤 왕위에 오를 것을 예언하고 진을 치고 천기를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선종계통에 승려했지만 후에 풍수지리설을 배워서 이 도선이 예언까지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선사상과 노장사상 또한 등장하게 됩니다. 신라 말에 극심한 이 왕위쟁탈전과 귀족들의 이 전횡과 이 핍박과 이걸 통해서 도교의 신선사상, 그 다음에 노장사상이 등장합니다. 진골들의 끊임없는 정탈전, 사회적 혼란, 그 다음에 퇴폐적, 향락적인 생활, 이거 보면서 야, 참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신선처럼 산천을 주의하면서 살자. 이러면서 신선사상하고 노장사상 이런 것들이 결국에 퍼지게 됩니다. 항상 이 혼란기에는 이러한 사상들이 이게 출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하면 신라 말에는 지배 세력의 이 권력 쟁탈전과 부패 타락상이 아주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신라 말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그렇고 끊임없이 이 지배층 이들이 분열되면서 이 권력 쟁탈전에 몰두하게 됩니다. 몰두하게 되면 그리고 또한 이 권력을 이 전횡을 하다 보니까 항상 부패와 타락 그리고 항상 뇌물들이 이 횡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만연하게 되면 결국 권력을 독점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가 편제가 되죠. 부가 한쪽으로 몰립니다. 몰리게 되니까 이 갖은 수탈과 이 착취 이것들을 못 견디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지역적으로 이동을 하죠. 거기서 못 살겠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 어디로 갑니까? 결국 반란군, 농민군, 농민반란, 농민혁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 쟁탈전에서 패배한 세력들은 또한 수직이동으로 하향이동, 김주원 같은 경우 이게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는 항상 나타나는 게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새로운 종교, 도참사상이랄까, 신선사상이랄까, 노장사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혼란상은 분명 개혁과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로운 지도체제가 형성되는 하나의 배경을 깔아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후삼국 시대, 이 통일신라 말기에 이 기울어져 가는 그걸 보고 그 과정에서 후삼국 시대의 최후의 승자, 그가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되죠. 그래서 이 궁예와 견훤과 왕건의 이 각축전 속에서 결국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